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시어도어 젤딘의 책 인생의 발견에서 제가 밑줄 그은 그의 생각들입니다. 모든 그의 생각에 공감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보에 대한 환상이 모든 번영이 시대의 그림자인 좌절을 감추었다. 진보는 항상 번영과 함께 빈곤을 낳았다. 대다수가 가난하지 않던 시대가 언제였는가? 일부 사람들이 전보다 덜 가난해졌다고 해도 가난을 종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돈이 발명된 이래로 모두가 만족할 만큼 풍족한 적은 없었다. 돈이 충분한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부의 85%를 소유하는 현실을 막지는 못했다. 식민주의가 끝났다고 해도 해마다 수천억 달러가 빈곤국에서 부유한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인구의 5분의 4가 여전히 부의 15%만 소유한 반면에 1%의 부자가 부의 3분의 1 정도를 소유한다. 인도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도 도시 인구의 55%가 미국 교도소의 최소 규격인 5.5제곱미터에 불과한 공간에서 거주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보완해서 쓴 도덕감정론에서 부의 창출은 자선과 연민과 고마운 마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인간이 타인의 인정과 연민과 애정을 필요로 하므로 이기적인 행동은 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했다. 크세노포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다락방의 뮤즈로 알려진 최초의 경제학 책을 쓴 사람이다. 그는 책에서 가정과 가족을 꾸리는 법을 안내하면서 돈이 인간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재산을 잘 쓸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였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는 의미였다. 크세노폰 이후 2000년 이상 지나서 빈곤 퇴치를 사명으로 삼은 세계은행이 모든 대륙의 가난한 사람들 2만 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돈이 해답은 아니라고 답했다. 소외가 더 큰 문제였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하고 역사에는 의외의 사건들이 가득하다. 정부가 자선을 전파할 수도 없고 교육이 모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합리적 선택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길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당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소외에 관해 언급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가난하든 아니든 소외에서 벗어나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파리의 거리에서 한 거지가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바삐 지나쳐갔다. 그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이 가장 비참하다고 말했다. 1866년 벵골에서 태어난 하이마 바티세는 9살에 45살 먹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1년 만에 남편을 여의었다. 이어서 부모도 죽었다. 대다수 문화권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새는 친척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다들 동정을 베풀어주는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수모를 주고 탐욕을 채우려 했다. 23살의 새는 관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존경하던 남자와 재혼했고 그제야 그녀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곧 일을 그만두고 신을 찾는 데 몰두했고 새니 밥벌이를 떠맡았다. 새는 어릴 때부터 배운 여자는 시집을 못 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지만 남자 형제들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고 꾸준히 공부해서 결국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시중까지 들었다. 남편은 조금도 거들지 않았다. 의사라고는 해도 영국 식민지 시대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환자들을 돕는 데서 보람을 느꼈다. 돈이 없어도 초조해하지 않았다. 새는 사랑이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오늘부터 당신은 내 어머니 혹은 딸이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돌봐줄게요라고 말하곤 했다. 동정심 많은 새는 고아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에 데려와 키웠고 그렇게 해서 자식처럼 키운 고아가 485명이나 되었다. 얼마 안 되는 수입은 모두 아이들에게 들어갔다. 새는 관계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했다. 새니 제일 아끼고 새에게 가장 충실한 딸은 입양한 딸이었다. 자식들이 모두 내게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가슴에 기쁨이 차오른다고 새는 말했다. 새니 의학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을 때
남학생들은 여자가 금메달을 받은 전례가 없다면서 항의했다. 새는 그에 반발하지 않고 그냥 은메달을 받기로 했다. 게다가 순종적인 아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군말 없이 남편을 따랐다. 월급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맡기고 뜻대로 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시중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때리기도 했다. 남편이 죽자 새는 장례식 치를 돈도 없었다. 5 자녀도 새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한 명을 빼고는 고마워할 줄도 몰랐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아파도 돌보지 않았고 그저 자기네 일밖에 관심이 없었다. 며느리나 사위들은 더 심했다. 마지막 순간에 새는 고통에서 뭘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앤드류 카네기는 12살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가난한 친척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심부름꾼으로 일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33살에 이미 현재의 가치로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모았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다. 앞으로는 돈을 더 벌지도 않고 재산을 불리려고 안달하지도 않고 매년 잉여금을 자선 사업에 쓰겠다. 그전에는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우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우상 숭배다. 돈을 숭배하는 것만큼 품이 없는 우상 숭배도 없다. 라고 말했다. 카네기는 우정을 갈망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진가를 알아줄 친구가 필요했다.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각 분야의 유력가들로부터 경험 많은 현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50살이 넘도록 독신이던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찬양을 들으며 살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찬사를 듣고 싶어 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카네기에게는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스스로 저돌적이고 화통하고 7월 4일에 비장한 독립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고 여기지만 위험할 게 전혀 없을 때 말고는 과감하게 생각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들과 하등 다를 게 없었다. 그는 왕과 황제와 군주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떠들지만 이들 중 누구 하나가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을 보내주면 일주일 내내 도취되고 7년 내내 신나게 혀를 놀릴 사람이다. 하이아 마티센과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는 돈이 많건 적건 그들이 가장 많이 상처 입고 가장 많이 갈구한 것은 정서적 자양분이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카네기는 부자가 되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분노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돈을 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카네기는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가 생각해낸 유일한 자선 행위는 영웅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재단 관리자들이 알아서 기부금을 사업적이고 객관적으로 분배했다. 카네기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편지를 산더미같이 받았지만 답장을 보낸 적은 거의 없다. 재산은 많았지만 그는 나머지 인류에 조금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오히려 가난한 하이마 바티센이 훨씬 더 너그러웠다. 재산이 많든 적든 두 가지 모두가 불러일으키는 오해는 어떻게 떨쳐낼까? 하이마 바티센은 절망의 끝에 설 때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신이 지켜주실 거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더 큰 인간의 이해와 더 큰 친절을 갈망했다. 사실 큰 부자가 되는 꿈은 그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나 매력적일 것이다. 중산층이 되는 꿈은 지독한 가난의 고통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다. 자살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장소나 생각에 대한 관심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축소시킬 때마다 발생한다. 그리고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지리멸렬한 자살을 선택한 셈이다. 자발적으로 자해하는 듯 보이는 사람 뒤에도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간 제도적 배경이 있을 때가 많다. 가장 흔한 형태의 자살은 희망을 잃는 것이다. 인간은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아이를 낳는 일이고 그러려면 배우자와 영감과 적어도 타인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인간은 지식을 습득하는 한 살아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반박하는 과정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 야망을 뛰어넘기 위한 준비 과정이자 대다수 사람과 충돌하는 문제다. 양립 가능성이 두 사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양립 불가능성은 두 사람을 반짝이고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조국의 시인과 예술가만큼 다른 나라의 시인과 예술가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나의 인간애의 자부심을 느낀다. 현재에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만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의 시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물려받은 신념과 행동까지도 저장한다. 우리는 고대나 중세나 현대로 나뉜 여러 시대에서 조각난 파편들을 빌려와서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 역사상 어떤 시대도 후손에 의해 영구히 대체되지 않는다. 유행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석화된 신념과 공룡의 꿈이 있다. 나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는 개인이 상호작용과 영감 이외에 무엇을 추구하거나 선택하거나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존재다. 인간은 타인과 개인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관계가 호혜적인 관계이고 동시대인이나 선조들과의 공동체 의식으로 풍성해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국가는 서로 취향과 의견이 다르고 평생 가보지 못할 지역에 살며 개인적인 애착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국가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개인들이 같은 가치관과 이해를 공유한다고 믿는 소속감을 발전시켰고, 이런 소속감은 사랑하는 조국을 외국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절하려는 강렬한 욕구에 의해 강화되었다. 다만 외국의 위협이 사라지면 해소되지 않는 무수한 불화로 분열되었다. 완벽한 배우자란 무엇이고 영혼의 동반자란 무엇인지에 관해 지금처럼 의견이 분분했던 적이 없다. 영혼의 동반자는 원래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고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서 하늘이나 운명이 점지해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은 다른 존재 안에서 자기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학자들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결국 더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에게서 단점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규정하기 어려운 이상을 쫓는 모험을 끝없이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영혼의 동반자를 만날 거라는 희망은 곧 어딘가에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희망이다. 온갖 장애물이 존재하고 실제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라는 압박이나 위협을 받을 때가 적지 않다. 사생활은 그런 압박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애정에 굶주린 나머지 애정을 받는 것뿐 아니라 애정을 주는 기회도 갈구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유명 인사에게 애정을 퍼주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다. 사생활은 애정을 길러주는 공간이 될 때 평등의 촉매가 된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이는데 관심이 있는 정부와 독지가가 하는 일 이상으로 개인적으로도 박애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박애 정신이 필요하다. 형제애를 나누고 자존심의 벽 너머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껴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고 감히 상상도 못할 가능성을 꿈꾸어 보기 위해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 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을 시도할 위안과 용기를 얻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며 서로 주고받을 때 충만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공감과 애정과 활력은 사생활이 공적인 삶에 더해줄 수 있는 요소다. 정치혁명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생활을 간과해왔다. 성혁명에서는 커플의 개념을 확장해서 두 사람이 직면한 문제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심장이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심장은 어떻게 뛰고 다른 정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채는 일이다. 삶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질병은 생존 경직, 곧 호기심을 다 태워버리고 반복적이고 무감각한 일상에 안주하는 정신의 경직 상태다. 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영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저 명목상으로만 살아있을 뿐이다. 내 몸에서 매일 수십억 개의 세포가 죽지만 단지 노화로 인해 죽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세포는 자살한다. 세포는 자살하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주변의 다른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지 못할 때 자살 기능을 발동시킨다. 삶의 선물에는 무한히 다채로운 자연 세계와 타인의 상상력이나 독창성과 연결하라는 자극이 들어있고 이런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다. 내가 상대에게 흥미로운 자질을 발견하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영감을 줄 때 나는 삶에 무언가를 보태는 셈이다. 두 사람이 피상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만날 때마다 발전과 창조를 보태면 그 만남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남들이 내게 두려움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말을 건넬 방법을 모르거나 그들이 내게 말을 건넬 방법을 모르거나 우리가 서로의 요구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세포와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